올해부터 미국산과 유럽산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수입 우유는 폴란드산인데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폴란드산 멸균 우유는 리터당 1,900원 정도인데요. 국산 신선 우유는 3,000원 수준이거든요.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폴란드산 멸균 우유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의 우유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우유가 위기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태의 원인은 역시나 비용, 돈 때문입니다. 낙농업자들이 젖소를 짜서 원유를 생산하면 이걸 유가공 업체가 가져가서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우유가 되고 그걸 또 가공해서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우유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업체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부분이죠. 낙농업자들은 원유를 팔아서 생산비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유가공 업체들은 원유를 의무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낙농가를 보호하고 우유 생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낙농가가 원유를 생산하면 유가공 업체들은 이 원유를 정해진 양을 정해진 가격에 사들여야 하죠. 2023년부터는 우유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던 원유 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 하등 가격제를 도입했지만요. 여전히 가격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정부가 나서서 우유를 마시자고 장려하던 나라, 우리나라 유업계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한국 우유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야기는 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 우유의 위기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우유 가격은 꽤 높은 편입니다. 물가 비교 사이트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항상 세계 5위 안쪽으로 늘 들더라고요. 생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터당 원유 조달 비용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낙농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원유 가격은 리터당 1,246원입니다. 미국은 629원이고요. 폴란드는 744원이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은 1,130원으로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우유 원가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여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국내 낙농가 자체가 영세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목장당 평균 70여 마리의 소를 키웁니다. 미국이나 EU는 평균 수백 수천 마리를 키우죠. 규모가 작으니까 그만큼 원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낙농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한 비중이 절반이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이죠. 만약 곡물가나 환율이 오르기라도 하면요, 이게 생산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원유 가격이 76%가 올랐는데요. 사료비는 무려 87%가 올랐죠. 반면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호주나 유럽 같은 곳은 사료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풀어놓으면 알아서 풀을 뜯어먹으니까 그만큼 사료비를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를 방목하는 국가들은 비교적 우유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그런 초원들이 없죠. 사료와 건초 모두 사서 먹여야 합니다. 이게 다 비용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와 원유 가격이 비슷한 일본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터당 원유가는 우리나라와 1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저렴해요. 여기에 대해 여러 단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유 유통 마진이 일본보다 두세 배가 비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01년에서 2020년까지 흰우유 소매가가 1,000원 이상 올랐고 이게 원유가 인상분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우유 가격이 오른 건 유통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유 생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우유 유통 역시 일본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은 각 지역의 낙농가에서 생산한 원유를 농협 계열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집화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농협 같은 단체가 총대를 메고 지역의 원유를 싹 모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제품 업체와 직접 협상을 하고 공급을 합니다. 이게 일본 원유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은 유통이 단순해집니다. 홋카이도면 홋카이도, 간토면 간토, 이렇게 지역별로 생산된 원유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대량으로 납품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복잡합니다.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같은 유제품 기업들이 낙농가와 각각 다 계약을 하거든요. 일본에 비하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는 어떨까요? 이것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일본은 이온이나 세븐아이 같은 초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체들이 만드는 PB 상품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우유도 PB 제품이 중심이죠. PB는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만큼 저렴한 우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인데요. 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등장한 시기도 일본보다 늦었고 편의점과 쿠팡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성장하면서 유통 권력이 서로 분산되어 버렸던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유는 브랜드 우유가 중심이 된 거예요. 심지어 국내 빅3 기업들 모두
모두 다 신선함이나 우유 등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PB 우유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유 소비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우유 소비가 본격화된 게 196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식단을 사용하여서 체력과 체격을 키워보자라는 정책을 펼쳤었죠. 그 식단에는 우유가 있었습니다. 매일 유업과 남양 유업이 이 시기에 분유 사업을 한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거든요.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큰다는 이야기도 돌기 시작했고요. 이건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유가 음식화되지 못했지만 일본은 가능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일본에서는 학교 급식으로 나왔던 크림 스튜가 상품화돼서 퍼졌고, 정부에서는 우유와 버터를 쓴 요리를 적극적으로 퍼뜨렸죠. 푸드트럭 같은 걸 몰고 다니면서 마을을 순회하고 홍보를 다녔는데요. 덕분에 일본에는 그라탕이나 노리와 같이 우유를 활용하는 요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이 디저트가 발달한 만큼 이 디저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유를 활용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유와 분유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맛있는 건강식품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우유를 먹을 일이 거의 없죠. 한식에서도 우유가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또 다른 차이, 가공입니다. 일본의 경우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한 원유가 100이라고 쳤을 때 이 중 53%는 음용으로 소비됩니다. 나머지는 가공되어 소비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100 중에 87%를 음용으로 소비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우유는 그냥 마시는 용도 외에는 쓰인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즈를 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유의 가공 소비가 그래도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수입 치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에서 만든 치즈를 주로 소비하고요. 이런 차이가 우유를 소비하는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1인당 음용하는 우유의 양을 보면 또 비슷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둘 다 25kg 정도거든요. 우유를 다양하게 쓰는 일본과 우유를 별로 맛있지 않는 한국의 음용 수치가 왜 비슷한 걸까요? 여기엔 소비 방식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25kg은 일상 속에서 폭넓은 간접 소비가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요리에도 우유를 넣어 먹지만 일본인들은 우유를 넣은 커피도 정말 많이 마십니다. 블랙커피만큼이나 우유와 크림을 섞은 커피를 많이 먹죠. 또 우유를 쓰는 베이킹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기도 하고요. 우유 한 팩을 사면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어 먹는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의 25kg은 오직 마시는 용도로만 소비된다는 겁니다. 흰우유를 찾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소비량이 유지되는 건 그나마 카페 덕분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메리카노를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지만 카페 시장의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라떼에 쓰이는 우유의 절대량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도 후반 이후 카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나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우유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똑같은 25kg이지만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커피, 베이킹, 요리로 분산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냥 흰우유 마시기와 라떼라는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란 거죠. 우리나라는 우유를 마시는 용도로만 소비한다. 이 한계는 생산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흰우유를 마시기 위해서는 신선도가 생명이죠.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보통 생산한 지 3일 내에 유통되어서 11일에서 14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우유를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별 젖소 사육두수 비중을 보면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가 40.8%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충남이죠. 그런데 사실 경기도나 충남은 젖소를 키우기에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고온다습한 저지대라서 기후나 환경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적합하지 않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름에는 젖소의 날씨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에어컨까지 돌려가면서 냉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거대로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후적으로 적합한 곳은 강원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긴 사육 비중이 4.7%밖에 되지 않죠. 이것도 우리가 우유를 소비하는 방식이 마시는 방식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현상이고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전체 우유 생산량의 57%가 홋카이도에서 나옵니다. 홋카이도가 주요 수요지와 가까워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순전히 기후적으로 잘 맞기 때문이거든요. 홋카이도의 여름은 덥지 않고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소를 키우기에 딱입니다. 또 이곳에서 원유를 버터나 치즈로 가공해서 일본 전역에 유통하고 있죠. 실제로 홋카이도산 버터와 치즈는 일본 내에서 나름대로 프리미엄화됐고요.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우유 소비를 활성화했고 그게 우유 소비를 늘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음식 문화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해서 수요에 한계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추지 못하게 됐고 총체적으로 비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까지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소비자들은 가격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됐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아도는 흰우유 대신에 이걸 치즈나 버터로 만들려고 해법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원유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수입산 버터가 치즈에 밀려버립니다. 부모의 경제는 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우유의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늘 것 같지 않다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마시는 방식으로서의 우유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낙농 선진국인 미국만 봐도 치즈와 버터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량은 우리의 4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마시는 우유의 소비량은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것도 사용권이 우리보다 우유를 2배 더 많이 마셔서라기보다는 음식에 활용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우유 위기는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낙농업자들이나 육아공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과거 일본처럼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홍보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럽산 무관색 우유까지 밀려들기 시작하면 카페들도 저렴한 수입산 멸균 우유를 사용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오늘은 정말 복잡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